시댁 10년 전.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어서 와요. 찬민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고울까? 어머, 웬 안개 꽃다발을 사왔어요? 아, 안개 꽃말이 어머님 감사거든요. 찬민 씨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제가 만날 수 있었으니 너무 감사해서 사왔어요. 좀 수수해 보이더라도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여기 어머니 치즈케이크 좋아한다고 하셔서 사왔는데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유명한 곳에서 사오긴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쩜 이렇게 센스가 넘쳐. 역시 듣던 대로 대학 교수라더니 다르네요. 달라. 세상에나 포장도 고급스러운 것이 딱 봐도 달라 보이네. 어서 앉아요. 차는 뭘 마실래요? 커피 줄까? 아, 저는 커피는 안 마셔서요. 혹시 홍차 있을까요? 사실 이 치즈케이크 홍차가 잘 어울린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사장님이 프랑스에서 케이크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인데 홍차랑 같이 먹으면 풍미가 좋다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그럼 그래야지. 예, 큰애야. 얼른 홍차 좀 내와봐라. 그리고 이 케이크도 잘라서 내와봐. 이것 봐라. 어쩜 이리 고급지니? 이 꽃도 얼른 꽃병에 꽂아두고. 집에 홍차가 없어요, 어머니. 어머니 집이니 더 잘하시잖아요. 커피나 아니면 오미자차나 유자차 있는데 그중에서 마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 시원한 오미자차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홍차를 안 마셔서 참. 여기는 우리 큰며느리예요. 곧 우리 큰아들이랑 찬민이도 같이 들어올 거야. 이제 형님이 될 사이지? 커피는 안 마신다고 하니 유자차 어때요? 날도 추워지는데. 아, 그럼 어머니, 제가 나가서 홍차를 좀 사올게요. 이건 달달한 거랑 같이 먹기는 좀 안 어울려요.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얼른 나가서 사올게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여기 길도 모르면서. 그냥 앉아 있어요. 가도 우리 큰애가 가면 되지.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서 어떡해요. 제가 얼른 나가서 사오면 되죠. 괜찮아요? 아이고, 아니라니까. 큰애가 얼른 나가서 홍차 좀 사와라. 요 앞 슈퍼 가면 되잖아. 어딘지 알지? 아, 그렇긴 한데 커피 안 마시면 녹차는 어때요? 집에 녹차는 있어요. 단 게 안 되면 녹차 마시는 건 괜찮지 않아요? 아, 녹차요? 아, 근데 그 홍차 특유의 향과 어울리는 케이크인데 어머님에게 딱 그 느낌을 제가 맛보여드리고 싶은데 힘드시면 제가 얼른 다녀올게요. 길만 알려주세요. 제가 길은 엄청 잘 찾아요. 아니에요. 제가 다녀오면 되죠. 그럼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힘드셔서 어떡해요? 죄송해요. 제가 꼭 그 홍차랑 같이 먹는 치즈케이크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괜찮다. 큰애야, 얼른 좀 다녀와라. 응? 네, 그럼 두 분 말씀 나누시고 계세요. 저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꾹 참고 집을 나와 슈퍼로 갔습니다. 그게 10년 전 동서와 저의 첫 만남이었죠. 우아한 실크 원피스에 하얀 안개꽃 꽃다발을 안고 예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온 동서는 참 예뻤습니다. 우아하고 말투도 여성스럽고 교양이 넘쳐 보였죠.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이에 홍차 타령을 하지 않나 기어이 처음 만나는 손이 동서를 슈퍼로 보내 홍차를 사오게 만드는 폼이 영 별로였습니다. 세상에는 홍차랑 안 먹으면 먹다 죽은 케이크라도 있는 법인지 기가 막혔죠. 하지만 시모는 예뻐 죽는 막내 아들, 그러니까 시동생과 결혼한다고 찾아온 동서에게 한눈에 빠져 그런 행동 같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긴 늘 저를 보고 호쾌하고 걱실걱실한 것이 장군감이라며 못마땅해 하는 시모에게 동서가 얼마나 예뻐 보이고 천사처럼 보일지는 짐작이 가기는 했어요. 약간의 허영기와 공주병이 있는 시모와 딱 어울리는 한 쌍이었죠. 홍차를 사서 돌아오는 길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집 10년 전. 내가 오늘 기가 막혀서. 진짜 오늘 인사 온 도련님 결혼할 사람 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너 왜? 잠하고 얌전하고 이쁘기만 하던데. 당신까지 그러기야? 아니 글쎄 케이크에는 홍차가 어울린다고 박박 우겨서 처음 보는 나에게 결국 홍차 사오게 만들었잖아. 커피도 싫다, 녹차도 싫다, 유자차도 싫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뭐? 홍차가 꼭 있어야 했나 보지.
그냥 아무거나 먹으라 하지 그랬어? 절대 안 된다잖아. 그 케이크 사온 집 사장이 꼭 홍차나 먹으라고 했대. 어머니도 막 사오라고 하시고. 더 기가 막혔던 건 뭔지 알아? 뭔데? 기껏 홍차 사와서 물 끓여서 만들어 갖다 바쳤더니 역시 인스턴트 홍차는 맛이 떨어진다느니 자기가 나중에 맛있는 잎차를 사서 끓여 드리겠다느니 홍차는 이렇게 우리는 게 아니라 몇 분을 해야 한다느니 내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더라니까? 내가 기가 막혀서 얼마나 잘나고 고상한 척을 하던지.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예쁘게 봐줘. 처음이라 더 잘 보이고 싶었나 보지. 아무리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다고 그랬다고 쳐. 그럼 나는? 나는 손이 동서인데 눈에 안 보이나? 어쩜 그렇게 무시를 할 수 있는지. 기분 풀어. 눈치가 좀 없나 보네. 그냥 당신이 윗사람이니 그러려니 하고 봐줘. 당신은 그렇게나 마음이 넓어서 좋겠어. 당신은 어머니가 당신 아내는 처음 볼 때부터 나보고 억세 보인다는 둥, 여성스럽지 않다는 둥 그런 말을 하면서 구박했던 건 기억 안 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나보고 촌스럽다는 둥, 행동거지가 거칠다는 둥, 뭘 할 때마다 그렇게 구박하고 난리를 쳐대시더니 도련님 결혼할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보자마자 난리야? 예쁜 원피스 차려입고 고고하게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고 딱 일어나서 가는 게 그렇게 좋아? 나는 무슨 도도한 손님 모시는 것 같았어.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면 손이 형님이 되는 건데 나만 식모야. 내가 아까 다 같이 저녁 먹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알아? 도련님도 그래. 결혼할 여자가 그러면 본인이라도 눈치껏 행동하던가. 해볼래 해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내가 그 아가씨 물까지 갖다 떠받쳐야 해? 뭐? 너무 찬물은 속이 놀래서 못 먹어? 자기는 미지근한 물을 늘 마신다고? 진짜 상전이 따로 없네. 상전이 따로 없어. 그래, 그건 당신이 맘 상할만 했어. 아마 처음 와서 그런 거겠지.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리고 우리 엄마 스타일 알잖아. 원래 그렇게 이쁜 옷 입고 고고한 척하는 거 좋아하셔서 그래. 자기가 딱 원하는 스타일의 며느리가 와서 너무 좋은가 봐. 찬민이도 워낙 오래 짝사랑하던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라 지금 한참 좋을 때지. 시간 지나면 또 달라지겠지. 왠지 별로야. 하는 행동도 그렇게 뭔가 느낌이 쎄해. 세상에 지 혼자만 잘나고 다른 사람은 다 지 밑에 있다는 투야. 특히 나를 아래로 내리깔아보는 느낌이 들어. 얌전하고 고고한 척하지만 예의가 없고 아나무인인 것 같아. 설마 당신이 오늘 기분이 상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걸 거야. 걱정 마. 내가 더 잘해줄게. 나는 그런 공주가보다 당신처럼 털털하고 솔직한 사람이 좋아. 나만 좋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이제 가족이 될 건데 게다가 당신이랑 도련님 둘 다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핑계로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자주 부리시는데 이제 결혼하면 자주 볼 텐데 딱 봐도 나 이제 공주님 둘 모시는 하녀가 되게 생겼어. 그건 내가 미안해. 내가 중간에 엄마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응? 아이고, 당신이? 내가 그렇게 들들 볶일 때도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잘도 하겠어. 몰라. 이도저도 안 되면 확 뒤집어 엎을 거야. 그래, 괜찮아. 마음대로 해.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이루어질 리 없겠죠.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었고 저희는 생계를 시부모님이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희는 늘 시부모님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고상한 부잣집 사모님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허영심 가득한 분이었고 그래서 늘 편하고 실용적인 것만 찾는 저를 못마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허영심을 채워주는 며느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왠지 동서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 안 그래도 고달픈 시집살이가 더 나빠질 것 같은 예감이 아니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런 불길한 예감은 역시 틀리지 않았어요. 이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사건들에 비하면 세발의 피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시댁 9년 전.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어머, 형님도 와 계셨네요. 그래, 다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 막내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다녀오는데 어떻게 집에 있니? 여행은 잘 다녀왔니? 아휴, 어머니. 이 사람이 외국 여행은 처음이고 영어도 잘 못해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음식 하나 시키는 것도 다 제가 하고 그랬다니까요. 도련님 대학 다닐 때 외국 교환학생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학생 때만 가봤지 뭐 좋은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어야죠 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레스토랑 에티켓도 모르고 호텔 매너도 잘 모르던데요? 외국에서 학교 좀 다녔다고 외국 생각을 아는 건 아니죠. 아이, 그래. 어찌되었든 잘 다녀오면 됐다. 얼른 밥 먹자. 한국 음식 먹고 싶었지? 저는 익숙해서 괜찮은데 이 사람은 한국 음식 굉장히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렇지? 이거 된장찌개 냄새예요? 형수님이 끓여주신 거죠? 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촌스럽긴. 저렇다니까요. 참,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아버님 선물이랑 현님이랑 아주머님 선물도 있어요. 얼른 풀어보세요. 어머, 이게 뭐니? 머플러야? 어머, 구하라. 색도 너무 이쁘고 곱구나. 네, 그쪽 나라는 실크가 유명해서요. 한국보다 가격은 싼데 품질은 훨씬 좋아요. 어머니에게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고맙다. 참 곱고 예쁘네. 큰애야, 너도 한번 풀어봐라. 아, 향수네요. 고마워요. 네, 형님은 이런 거 잘 안 쓰실 것 같아서요. 저는 예쁜 옷도 좋지만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형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결혼을 하고 나서인지 동서의 잘난 척은 끝이 없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허영과 잘난 척에 저는 장단을 맞춰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사실 시동생은 외국 대학에서도 교환학생으로 오래 있었고 영어 같은 외국어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사업에 함께 일을 하면서도 외국 상담은 전부 시동생이 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서의 말만 들으면 영어라고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것 같았죠. 거기에 동서가 시어머니 선물이라고 사온 스카프는 동남아 선물 가게에서 사는 평범한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비용이며 신혼집까지 시댁에서 이번 결혼에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동서가 선물이랍시고 사온 선물은 고작 싸구려 스카프 하나와 어디 회사일 건지 알 수 없는 향수 하나였어요. 시아버지와 제 남편 선물은 싸구려 가죽으로 만든 지갑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수학여행 다녀온 선물보다 못했죠. 제가 떨떠름해하자 동서의 눈빛이 묘하게 변하더군요. 어머, 형님, 향수 별로예요? 향수 잘 안 쓰세요? 사실 내가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이제 선물도 받았으니까 잘 써볼게. 고마워. 어머, 형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면 사람은 몸에 좋은 향기가 나야 하는 법이거든요. 아무리 귀찮아도 지금부터 신경을 좀 쓰시고 하세요. 귀찮다고 여자가 외모에 신경 안 쓰고 그러시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향수 같은 것도 쓰시고 꾸미고 그러세요. 그래야 형님도 좋아하시죠? 그쵸? 그래, 그건 둘째 말이 맞다. 그네 너는 너무 외모에 관심도 없고 꾸밀 줄도 몰라. 집에서 살림만 해서 그런지 왜 그렇게 외모에 관심이 없니? 봐라, 둘째처럼 저렇게 옷도 예쁘게 입고 머리도 어쩜 저렇게 예쁘게 했니? 뭐 하나하나 센스가 전부 넘치잖니? 너 오늘도 너무 곱구나. 어쩜 너 큰애한테 이런 것 좀 가르쳐줘라. 어머님, 형님은 형님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는 건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 각자 취향이 있는 거죠 뭐. 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는지 남편이 나섰습니다. 찬민이 너는 여행 다녀왔으면 아버지 양주 좋아하시는데 그런 거 하나 사왔어야지. 우리는 어디 여행 가면 집사람이 아버지 양주랑 어머니 화장품 꼭 신경 써서 사오는데 이게 다니?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다음에는 챙길게요. 재수 씨는 몰라도 너는 다 아는 녀석이 그걸 안 챙기고 뭐 했어? 다음부턴 그러지 마.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지만 동서의 고고함은 늘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를 빼고 시어머니와 붙어서 어디 유명한 셰프의 레스토랑을 간다느니 뮤지컬을 보러 간다느니 아주 난리를 떨었죠. 그러다가 아예 어머니와 백화점 문화센터에 그림을 배우러 같이 다니고 하더군요. 정말 꼴보기 싫었지만 날은 장점도 있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와 꼭 붙어 다니다 보니 저를 부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편이 제 정신건강에 더 나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서의 잘난 척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특히 동서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저와 더욱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두고 사사건건 참견을 해댔기 때문이었죠. 시댁 5년 전
어서 와라. 지연이도 왔어? 학교 다니는 건 힘들지 않아? 우리 손녀? 아이고, 우리 동원이도 허엿해졌어. 우리 이쁜 손주, 손녀들 어서 들어와. 어머니 별일 없으셨죠? 동서도 왔어? 그 사이에 애기도 많이 컸네. 어쩜 이렇게 쑥쑥 건강하게 잘 커? 말도 마라. 얼마나 똑소리 나게 애기를 잘 키우는지 몰라. 이유식부터 반찬 하나하나를 만들어도 전부 조미료 하나 없이 다 만들어 먹이고, 옷도 전부 좋은 것만 입히고, 애기 공부도 전부 자기가 가르치잖아. 아, 네. 이제 5살인데 벌써 공부를 해요? 공부라기보다는 애기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는 거예요. 제 전공이니까 음악도 연주하고 뭐 미술관도 가고 그러죠. 지연이랑 동원이도 연주회랑 미술관 많이 가봤니? 아니요. 연주회 같은 곳은 안 가봤는데요. 미술관은 아니고 박물관은 가봤어요. 형님, 아이들 데리고 그런 곳 많이 가서 보여주셔야 해요. 그래야 애들 정서가 풍부해지고 머리도 좋아지죠. 형님이 평소 음악이나 미술에 관심 별로 없으세요? 아,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우리 애들은 그 나이 때에는 내내 놀이터에서 살다시피 했지. 어릴 때는 실컷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건 직접 엄마가 챙겨주셔야죠. 어쩐지 지원이랑 동원이가 똑똑하다고 해도 정서가 많이 풍부해 보이진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많이 신경 써주세요. 제가 아동 심리 상담을 전공했잖아요. 요즘 공부만 시켜서 애들이 정서도 메마르고 공감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어릴 때 엄마가 잡아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 너도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라. 둘째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데 이런 쪽으로 제가 훨씬 전문가 아니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우가 이렇게 똑똑하고 얌전하고 애가 정서도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 안 그러니? 그럼 우리 지원이랑 동원이가 뭐 문제라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들 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좀 그렇네? 아휴, 버럭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죠. 다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통 다른 부모님들은 상담하러 와서 이러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 너는 왜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니? 이게 다 전문가가 하는 말이잖아. 아유, 좀 배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들어. 기가 차더군요. 그러면서 종일 얼마나 자신이 애를 잘 키우는지 떠들어대는데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누구보다 바르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이제 겨우 5살 먹은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동서의 잘난 척에 주눅이 들 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발생했습니다. 엄마, 물! 엄마, 숟가락! 엄마, 이거 치워! 이거 싫어! 아이, 진짜 싫어! 그래요. 이거 싫었어요? 알았어요. 지우, 마음을 엄마가 몰랐구나. 미안해요, 우리 지우. 동서, 미안한데 밥은 제자리에 앉아서 먹이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벌써 5살인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어떡해. 식탁도 자기 맘대로 어지르잖아. 지우야, 반찬을 엎으면 안 돼. 어머, 먹던 걸 뱉으면 어쩌니? 어머, 아이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감싸주는 게 맞죠. 자기가 싫은 건 싫다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나중에도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커요. 저는 절대 싫다는 건 강요도 안 하고 스트레스 안 줘요. 강압적으로 아이 키우는 건 아니라고 봐요. 강압적으로 키우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식사 예절은 알려줘야지. 지금 지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있잖아. 아이고, 지우야, 밥그릇을 던지면 어떡하니? 냅둬라. 요즘은 원래 저렇게 키운다고 하더라. 우리 때야 못 모르고 막 키웠지만 요즘은 애 하나 키워도 어찌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너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우리가 뭘 아니? 아니,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거랑 배워야 하는 예절을 가르치는 건 다르죠. 그리고 배울 건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요? 형님, 죄송한데요. 다 각자 유아 방식이 다른 거니까 애 키운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형님이 지연이랑 동원이 강압적으로 키우는 거 봤지만 거기에 별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 제가 부탁드릴게요.
기가 찼습니다. 5살 먹은 동서의 딸은 기본적인 예절이나 행동 교육을 전혀 못 받아 어딜 가나 막무가내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죠. 저조차 그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동서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한다며 그걸 전부 다 받아주고 있는 꼬락서니가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러고도 우아를 떠는 모습이 과간이었죠. 시조카는 크면 클수록 더 버릇없는 나이로 자랐습니다. 집, 현재. 엄마, 엄마, 지우 좀 말려줘.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우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인형을 달라고 하잖아. 내가 제일 아끼는 거라고 해도 안 돼. 그러다가 이걸 찢었어. 남편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시댁 식구와 동선의 가족이 우리 집으로 온 날이었어요. 시조카가 마구 제 딸의 방으로 들어가 인형을 달라고 떼를 쓰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이 그리고 있던 그림을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 뒤로 얼굴이 빨개져서 악을 쓰는 시조카가 보이더군요. 이거 내일 학교에 내야 할 숙제잖아. 아니, 이걸 찢으면 어떡해? 그리고 그 인형 내놔. 이건 언니가 제일 아낀 인형이라서 안 돼. 싫어. 내가 가질 거야. 내 마음에 꼭 들었어. 내가 가지고 싶은데 왜 못 가지게 하는 거야? 너 이게 무슨 버릇이야? 그렇다고 사촌 언니 숙제를 이렇게 찢어놓은 경우가 어디 있어? 형님, 아무리 그래도 언성은 높이지 마세요. 지우야, 어디 지우 마음을 이야기해볼까? 그건 지원이 언니가 아끼는 거예요. 이리 와서 지우 마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이야기해볼까요? 지금 우리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우아한 원피스를 차려입은 동서는 지 자식의 마음을 달래주려 가냘픈 목소리로 지 새끼만 챙기는 꼬락서니가 얼마나 부하가 나던지요. 그래놓고 지 딸내미를 꼭 안고 애를 달래듯 다독이며 고상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사정을 하듯 말하는 꼴에 정말 속이 터져나갔습니다. 그러고도 저에게 훈계를 해대더군요. 형님, 지우가 언니에게 사과하겠대요. 그렇지? 그렇게 사과하는 거예요? 아이 참, 잘했어요 우리 지우. 너무 예쁘다. 지연아, 뭐하니? 동생이 사과하면 받아줘야지. 언니가 동생 잘못을 받아주고 용서를 해줘야 우리 지우가 사과하는 아이로 크는 거야. 얼른 괜찮다고 해줘야지. 아니,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런 일을 하면 혼 좀 내야지. 지금 언니 그림을 다 찢었잖아. 형님, 애를 혼내고 훈육하겠다고 언성을 높이고 화만 내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왜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먼저 들어봐야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희 지우 금방 뉘우치고 사과하잖아요. 그래, 큰애야. 너는 왜 애가 좀만 잘못해도 언성부터 높이고 혼부터 낼 생각을 하니? 둘째 봐라. 얼마나 우아하고 조용해.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조용조용 잘 해결을 하잖아. 너도 좀 배워라. 안 그러니? 형수님, 이 사람이 워낙 마음도 약해서 언성 한번 높일 줄 몰라요. 그래서 애한테도 늘 부드럽게 말하고 다독이는데 좀 답답해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애가 우리 뜻을 이해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어차피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차는 일은 다시 식사 시간에 벌어졌죠. 형님, 이 불고기도 그렇고 반찬도 전부 간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 혹시 조미료 쓰세요? 조금씩 써. 어쩐지. 형님, 조심스럽지만요. 이제 지원이 사춘기 다 되어가는데 조미료나 그런 가공식품은 조심하세요. 안 그래도 예전부터 애들이 과자도 먹고 탄산음료도 마시고 하던데 볼 때마다 말리고 싶었어요. 먹는 걸 어릴 때 습관을 잘 들여놓아야 하거든요. 그럼 지우는 과자도 안 먹어? 그럼요. 우리 지우는 과자도 먹은 적이 없고 음료수도 입에 안 대요. 그래서 피부가 저렇게 깨끗하잖아요. 정말 제가 애 키우는 걸 보면 내가 매번 감탄을 하잖니. 요즘은 대학 강의도 늘고 엄청 바쁜데도 애 교육도 똑소리 나게 챙겨. 너도 좀 배워라. 집에서 너는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는 일이 더 힘들었어요. 진짜 밖에서 일을 안 하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던지.
그런데 형님은 묵묵히 집에서 애들 잘 키우시잖아요. 저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하긴 밖에서 일도 하고 살림도 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지. 참 너는 고생이 많다. 둘째가 돈을 적게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제가 돈 벌려고 일하나요? 그냥 좋아하는 일인데요. 전 어머니랑 그림 그리러 다니는 시간이랑 나가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나도 너랑 문화센터 가서 그림 그리고 점심 먹고 오는 시간이 제일 좋다. 가끔 점심에도 보러 가고 내가 말년에 네 덕분에 취미생활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우화를 떠는 두 명의 모습이 부글부글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저렇게나 이뻐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입을 대나 싶기도 하더군요. 꼴 보기 싫으면 나만 만나지 않으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우아한 두 사람만 서로 행복하면 되니 저는 그쯤에서 빠져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이 둘은 제 속을 계속 뒤집어 놓았습니다. 통화, 현재. 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김장하자. 너 시간 언제 괜찮아? 다다음 주가 괜찮은데 어머니 이번에도 동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 걔는 일하잖니. 시간이 안 될 거야. 게다가 걔가 일이나 할 줄 알겠지. 와봤자 도움도 안 되지 뭐. 아무리 그래도 동서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김장 한 번을 안 오고 김치만 가져가잖아요. 이제 할 때도 되었으니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아유, 그냥 둬. 걔는 김치도 잘 안 먹어. 워낙 애가 여리여리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일도 잘 못하고 그러더라. 그냥 우리 둘이 후딱하고 치워버리자. 이제 와서 왜 그러니? 암튼 물어나 볼게요. 그럼 그날 배워요. 집안 행사마다 와서는 동서는 늘 고고하게 자리에 앉아 받아먹기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장같이 힘든 일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죠. 저는 이번에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서, 지금 통화 괜찮아? 내가 할 이야기가 좀 있어. 어머, 형님, 잘 됐다. 저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살려달라니. 지우가 지금 바이올린은 안 가져갔는데 지금 학원에 안 간다고 엉엉 울고만 있어요. 형님이 대신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학교랑 집이 멀지도 않잖아. 동서 밖이야? 아이 보고 잠깐 집에 들러서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되지. 내가 갑자기 어떻게 거기까지 가? 형님, 저희 집까지 금방 오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지우가 너무 떼를 쓰고 울고불고해서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차가 없어. 고장이 나서 수리 막혔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저희 집 주차장에 제 업무용 차가 있어요. 그거 쓰세요. 그걸로 아이 준비물 가지고 지우 학원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야말로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었어요. 저는 아이 때문이라는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댁을 중심으로 저희와 동선에는 전부 걸어서 10분 이내에 지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핑계도 되기 힘들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선의 집으로 달려가 조카의 준비물을 챙기고 아이를 태워 학원까지 데려다 줘야만 했습니다. 주차장, 현재. 지호야, 빨리 서둘러야지. 이러다 늦겠어. 얼른 타. 큰엄마, 이 가방 들어줘요. 지우 이 가방 무거워서 못 들어요. 그 정도는 네가 그냥 들어. 그것도 못 들면 어떡해? 빨리 타. 진짜 너무해. 나 엄마랑 할머니에게 다 이를 거야. 가방도 안 들어주고 학원 늦는다고 신경질만 낸다고. 너 진짜 말버릇이 왜 그러니? 알았으니까 빨리 타. 가방은 트렁크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뒤에서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어요. 누워서 가면 위험해. 바르게 앉아서 안전벨트 매야지. 싫어요, 싫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빨리 좀 타자. 이러다 진짜 늦어. 지 엄마를 닮았는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찌나 얄밉던지. 저는 더 이상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아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심결에 트렁크에 실려있던 박스를 옆으로 밀다가 그 안에 물건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도저히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를 경악하게 만드는 물건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한동안 충격을 어쩌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던 저는 일단 정신을 가다듬고 조카부터 학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주차장에서 조용히 앉아 생각을 정리했죠. 마침내 모든 생각을 정리한 저는 차를 돌려 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호출했죠. 집, 현재. 아니 형님, 애 데려다 줬으면 차만 저희 집으로 갖다 놓으시면 되지. 왜 저를 오라고 하세요? 거기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아니 왜요? 어머, 설마 애 데려다 줬다고 기분 나쁘셨어요? 기분 푸세요. 제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어요. 형님은 집에만 있어서 이해 못하실 거예요. 트렁크에 그거 뭐야? 동서, 대체 정체가 뭐야? 강의? 무슨 강의를 말하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을? 오리발 내밀지 말고 털어놔. 트렁크에 있던 그 더러운 물건은 뭐야? 야한 속옷이며 끈으로 된 팬티며 나는 낯뜨거워서 쳐다보지도 못할 물건들이 왜 거기 있어? 아니,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 성인기구는 또 왜 필요해?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던데? 좋아, 뭐 100번 양보해서 그거 있다고 쳐. 그러면 침실이나 이런 은밀한 곳에 있어야 하는 물건 아니야? 그게 왜 동서차 트렁크에 봉지에 쌓여 있는 거야?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불렀어. 설명해봐. 참, 아니 그건 또 왜 뒤져본 거예요? 아니 왜 남의 차 트렁크는 열어보고 솔직히 남이사 그걸 트렁크에 두던 침대에 두던 형님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취미가 있던 말던 왜요? 답답하고 고루하게 사시니 생각도 고루하신 거예요? 요새 그런 거 많이 써요. 뭐 어쩌라고요? 내가 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세상 우아한 척은 다 하면서 그렇게 고고하게 굴더니. 야,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이 더러운 사진은 뭔데? 저는 동서 면전에 사진을 확 뿌렸습니다. 그건 동서가 그 보기도 역겨운 속옷만 걸치고 온갖 남자들과 엉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저히 가정이 있는 여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이었죠. 게다가 거기에는 제가 아는 얼굴도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걸 못 봤을 것 같아?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여기 총무팀 김 부장은 왜 있는 거지? 너 강의 안 하잖아. 내가 대학에 전화해서 다 물어봤어. 그런 교수는커녕 강사도 없다고 하더라. 너 이 사진 어떻게 해명할 거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시동생 10년도 넘게 무사이야.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아, 짜증나게. 그걸 왜 뒤져가지고. 그래서요. 뭐 어떡하시게요? 이걸로 저 협박이라도 하시게요? 어이가 없네. 해명하거나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바람 피웠니? 그것도 김 부장이라? 이 다른 남자들은 뭐야? 돈 드릴게요. 그러면 되죠? 뭐 피차 서로 간섭 안 하면 되잖아요. 짜증나게. 이걸로 형님 노릇 하고 싶은가 본데 그냥 돈 좀 줄 테니 입이나 다물어요. 네?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동서가 울면서 사정을 하면 마음이 약해지면 어쩌나 걱정을 했던 제 자신이 우스워지더군요. 저는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네. 네가 정말 인간이니?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됐다. 네가 벌인 일이니 네가 책임져. 뭐? 설마 이걸 누구에게 알린다는 말은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지. 시동생 나 10년 넘게 본 사이야.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뭐? 돈 좀 줄 테니 입이나 다물라고? 어이가 없어서. 그 사진 내놔. 네가 뭐 어쩔 건데? 전부 다 내놔. 가져가. 내가 이걸 그냥 뒀겠니? 최소한의 예의를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이 뒷일은 네가 감당하길 바래. 뭐? 뭐? 야! 네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설마 내 남편에게 알린 거야? 야, 너 이리 와봐. 늘 고고한 척만 하던 동서는 갑자기 발악을 하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하지만 우아한 원피스를 차려입은 동서가 저에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간단히 그 여자의 팔을 꺾고 제압하고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죠. 꺼져, 이 더러운 건. 이게 어디서 난리를 치고 있어? 감히. 곧 우리 남편 올 거야. 그러니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얼른 집에 나가서 몸 사리고 있는 편이 좋을걸? 그 말을 들은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허겁지겁 사진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다는 사실이었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애고모고 전부 내팽개치고는 자기 옷만 챙겨서 바로 사라졌습니다.
애는 데리고 할 시간도 없었으면서 자기 패물이며 감나가는 것들은 빼놓지 않고 알뜰하게 챙겨나갔다고 하더군요. 저의 연락을 받은 남편은 회사 총무팀 김 부장을 불러 바로 닥달을 했죠. 그런데 그 인간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딱 한 번 같이 술 마신 것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회사 행사에서 전무님이랑 오셔서 얼굴튼 이후로 어찌나 전화를 하시던지 제가 그때는 미쳤었나 봅니다. 자꾸 할 얘기가 있다고 만나고 하는데 호기심도 들고 해서 나가보니 아무래 그래도 그렇지 유부녀라는 걸 뻔히 아는 사람이 김 부장 자네도 가정이 있는 몸이잖아. 연락이 와도 거절을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거절을 하니까 남편에게 제가 연락을 자꾸 한다고 할 거라고 협박을. 제발 제 집사람에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제가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김 부장에게 접근해 한 해 동안 불륜관계를 즐겼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취향도 너무 이상하고 변태적이라 김 부장이 오히려 동서에게 벗어나느라 고생을 했다고 남편에게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은 총무팀 부장이었던 김 부장을 협박해 회사 돈까지 빼달렸던 것입니다. 김 부장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이용해서 말이죠. 알고 보니 제가 발견했던 사진은 남자들을 유혹해 사진을 찍고 협박을 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찍은 것이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여겨 시동생은 물론 시댁에도 알렸습니다. 회사 사람까지 엮인 일이었고 돈에도 손을 댔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그 과정에서 동서가 접근했던 회사 사람이 김 부장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수면에 드러났죠. 전부 유부남들로 그들 역시 한때의 유혹에 빠져 나쁜 짓을 한 대가를 치르고 있던 중이더군요. 시동생은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형님,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제 집사람이 그동안 강의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정신 차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집 나간 그 여자 찾아야지. 찾아서 고소하고 벌을 받게 해야지. 네가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 어서. 이게 무슨 일이니? 아이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동안 끼고 돌면서 애 학원비 모자르다고 하면 그것도 보태줬는데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아니, 자꾸 돈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어야죠. 어쩜 그렇게 비위 맞추는 거에 빠져서 감싸고만 도시더니 회사 돈까지 손을 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서는 얼마 가지 못해 잡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른 남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가 있더군요. 경찰들도 호텔 방에 쳐들어가 반 벌거숭이로 있는 동서를 잡아오면서 보다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은 처음 본다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동서는 협박과 사기 혐의로 곧바로 구속되었죠. 그동안 재산을 빼돌려 따로 모아둔 것이 발견되어 저희가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어찌나 알뜰하게 차곡차곡 모아두었는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동서는 구속이 되는 순간에도 뻔뻔하게 악을 쓰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남의 짐을 뒤져서 이사단을 만들어? 짜증나. 좀만 있으면 한복 챙겨서 갈 수 있었는데. 애 새끼고 뭐고 이 답답한 생활 끝내고 훌훌 털고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전부 너 때문이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끝까지 반성도 하지 않고 악을 쓰는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시동생은 곧바로 이혼 수속을 밟으면서 조카와의 친자 검사를 의뢰하더군요. 그리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던 불행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조카는 시동생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서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얄미웠던 조카라 하더라도 시동생은 그 조카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키웠을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배신감에 치를 떠던 시동생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아이를 동서의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모든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하고 그 아이와의 호적관계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해외지사 파견 신청을 해 외국으로 떠나버렸죠. 남편도 나가서 머리를 식히고 오라고 흔쾌히 보내주었어요. 동서는 저희의 고소와 고발, 민사소송에 걸려 아마 한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겁니다. 물론 소송을 저희만 한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협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 고소를 했더군요.
이 일을 통해 이혼을 하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이 꽤 되었으니까요. 동서는 줄고소에 정신을 못 차리겠는지 제발 한 번만 면회를 와달라며 자신의 잘못을 싹싹 비는 편지를 보내오더니 한 번은 전화를 걸어 와서는 엉엉 울며 잘못을 빌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편지는 물론 전화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물론 시동생의 인생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뻔했던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죠. 동서의 친정 역시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형편이 그냥저냥 평범했던 동서의 친정은 배상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만 했답니다. 그러고는 동서와도 연락을 끊어버리고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는군요. 동서는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이 영치금 한 푼 넣어주는 이 없이 쓸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할 바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희 가족들이 죄 없고 더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행히 시동생은 외국에 나가 많이 안정을 찾은 듯 보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생긴 것 같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 저희는 모른 척하고 있죠. 이번 일을 수습하면서 남편은 아예 회사 대표직을 시아버지에게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바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회사를 더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는 최선을 다해 내조하는 중입니다. 이번 일로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저에게 엄청 잘해주시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사람은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느니 네가 진국이라는 걸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다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없었다면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무시하고 촌스러운 사람 취급하면서 동서와 저를 비교하고 구박했겠죠. 저 역시 그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깨달았죠. 거기에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절대 참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우리 가족의 상처도 아물고 새살이 돋아날 날이 오겠죠. 저는 제발 부디 그날이 빨리 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혹시 잊고 싶은 일이나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럼 저와 함께 이 겨울 부지런히 상처를 치료하며 봄을 기다리는 건 어떠신가요? 분명히 이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올 것이니까요. 그때까지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